8시가 되었을 무렵 두 사람은 루진보다 먼저 도착하려고 바카레프의 하숙집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 녀석은 누군가? 거리로 나오자마자 라주미힌이 물었다. 스비드리 가이로프라는 작자야. 내 누이가 가정교사로 있을 때 모욕을 준 그 지주야. 그 바람에 그 애는 안주인 마르파 페트로브나에게 쫓겨났는데 그 부인이 그 후 두냐에게 사과를 했다더군.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갑자기 죽었다는 거야. 그자는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기가 바쁘게 이곳으로 왔거든. 굉장히 변태적인 데다 무언가 결심한 일이 있는 것 같아. 그자한테서 두냐를 보호해줘야겠어. 근데 그놈은 어디 살고 있다던가? 모르겠어. 왜 묻지 않았나? 자넨 그자를 보았나? 그래, 똑똑히 봐두었어. 나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데 소질이 있어. 그들은 복도에서 루진과 마주쳤다. 세 사람이 함께 방으로 들어갔지만 서로 얼굴을 보지도 않았거니와 인사조차도 건네지 않았다. 루진은 방으로 들어서자 제법 상냥하게 전보다 더 점잔을 부리면서 부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다소 당황한 듯한 기색은 숨기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왠지 어색한 표정으로 사모바르가 끓고 있는 둥근 테이블에 재빨리 자리들을 권했다. 두냐와 루지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어머니는 라스콜리니코프와 마주 앉게 되었고 라주미헤는 루진 옆에, 라스콜리니코프는 누이 옆에 각각 앉았다. 얼마 동안 침묵이 흘렀다. 루지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가 버림으로써 두 부인에게 안가품을 하고 모든 것을 깨우쳐 줄까도 생각했으나 그는 그냥 앉고 말았다. 더욱이 그는 분명치 않은 일은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여기 이렇게 자기의 명령이 거절된 것을 보니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는 그 까닭을 알아야 했던 것이다. 여행 중에 별고는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는 새삼스럽게 형식적인 말을 건넸다. 네,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부도잘 로마노브나도 필요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야 젊고 건강하니까 필요한 줄은 몰랐지만 어머니는 꽤 힘드신 모양이었습니다. 하고 두네치카가 대답했다. 저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플리헤리아는 마음을 죄면서 입을 열었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인의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스비드리 가이로프가 베테르스부르크로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리로요? 두네치카는 불안스레 반문하고 나서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다. 네, 확실합니다. 출발을 급히 서두른 것으로 보아 아무 목적 없이 이곳으로 떠나오진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야단났군요. 그 사람은 여기에 와서까지 두네치카를 괴롭히려는 걸까요? 어머니가 외치다시피 말했다. 그다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야 물론 그 사나이와 어떤 관계를 맺을 생각만 없으시다면 말입니다. 그자는 조금 전에 나한테 왔다 갔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비로소 침묵을 깨며 말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집중됐다. 루진까지도 흥분한 눈초리로 그를 보고 있었다. 내가 자고 있는데 들어와 나를 깨워서는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제법 허물없는 태도였고 유쾌한 표정이었죠. 그자는 두냐, 너를 꼭 만나고 싶어 하더구나. 너에게 무언가 제의할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두냐,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죽기 일주일 전에 유언으로 너에게 3,000루블을 주기로 했다더라. 그 돈은 불언간 내가 받을 수 있으리라는 거야.
그건 사실입니다. 루진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나요? 두네치카가 재촉했다. 그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그다지 돈이 많지 못하고 재산은 모두 백모에게 보낸 아이들 소유로 돼 있다더라. 그리고 현재 내 하숙 근처에 유숙하고 있다고 했지만 어딘진 물어보지 않았다. 너에게는 두녀에게 무엇을 제의하려고 했는지 말했니? 어머니가 겁을 먹고 말했다. 예, 말하더군요. 뭐라고? 지금 말할 수가 없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렇게 잘라 말하고 찻잔을 들었다. 루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나는 볼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얘기에 방해가 될 테고. 그는 좀 뾰로통하게 말하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늘 저녁엔 여기에 계실 작정으로 오셨을 텐데요. 그리고 어머니와 하실 얘기도 있다고 편지에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두네치카가 말했다. 사실은 그랬습니다. 나는 존경하는 당신의 어머니와 상세한 의논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오빠가 스비드리 가이로프의 제의를 말할 수 없다고 했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토록 부탁드린 중요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루지는 쓰다쓴 표정을 지으며 거만스레 입을 다물었다. 당신의 희망이 실행되지 않은 것은 내가 오빠의 참석을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두 분에겐 뭔가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밝히고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 이런 문제는 우리들의 장래에 있어서 한시바삐 명백해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어려울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는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리라 믿어요. 만약 오빠가 당신을 모독했다면 반드시 사과를 할 테지요. 당신이 문제를 그렇게 보는데 놀랐습니다. 루지는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었다. 나는 당신과의 결혼을 갈구하지만 그렇다고 가족 중에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자유입니다. 난 당신에게 중요한 약속을 했었어요. 나는 당신의 약혼녀예요. 하지만 만약 두 분이 화해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이나 오빠 두 분 중 한 분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말은 내 입장으로 볼 때 이건 모욕적인 말입니다. 방금 하신 말로 미루어 보자면 당신은 나와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까지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오빠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군요. 앞으로 평생 동안의 반려가 될 사람, 즉 남편에 대한 사랑을 능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건 당신이 오빠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어제 라주미인 앞에서 내 생각을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오빠 당신의 편지를 근거 삼아서 고의적으로 말뜻을 과장해서 마치 무슨 음흉한 의도라도 가지고 있는 듯이 비난했습니다. 제발 나의 오해를 풀어 안심시켜 주십시오. 나의 말을 로지온 로마노비치에게 보내는 편지에 어떻게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들은 대로 써보냈을 텐데 어쩌면 오빠가 당신에게 과장해서 말했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당신의 어머니 암시가 없었다면 아드님이 어째서 그렇게 과장할 수가 있을까요? 나와 두녀가 당신의 말을 조금도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 플리헤리아는 근엄하게 말했다. 그래요, 어머니. 두냐도 동감이란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내가 나쁘다는 말씀이군요. 루지는 화를 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 당신은 무엇이나 로자 탓으로 돌리고 계시지만, 아니 그렇게 말하는 당신 역시도 엊그제 편지에 로자에 관해서 거짓말을 쓰지 않았나요? 플리헤리아가 갑자기 언성을 높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거짓말을 쓴 기억이란 없습니다. 당신은 썼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내가 어제 돈을 준 것은 마차에 치여 죽은 관리의 미망인이었지 그 딸에게 준 게 아닙니다. 나는 어제까지도 그 딸은 본 일이 없어요. 당신이 그런 거짓말을 쓴 것 자체도 나와 가족과의 싸움을 붙이기 위한 농간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 처녀의 행실까지 덧붙여 쓴 건 모두 비열한 중상입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그 편지에 당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언급한 것은 나로서는 당신의 여동생과 어머니의 부탁을 이행한 것뿐입니다. 즉, 그런 점을 상세히 알려달라는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된 내용에 관한 것도 사실과 틀리는 점이 있습니까? 즉, 당신은 돈을 낭비하지 않았나요? 또 그 가족이 가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연 부끄러운 인간이 그 가족 중엔 없단 말입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 같은 건 아무리 있는 장점을 다 보탠다 해도 당신이 지금 꼬집고 있는 그 불행한 처녀의 새끼손가락만큼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여자를 어머니나 누나에게 대면시킬 자신이라도 있단 말인가요? 물론 난 벌써 그걸 이행했습니다. 그 처녀를 어머니와 두냐와 나란히 앉혔었으니까요. 로자! 플리헤리아가 소리쳤다. 두네치카도 얼굴을 붉혔다. 라주미히는 미간을 찡그렸다. 루지는 도끼를 띤 거만한 미소를 흘렸다. 아부도자 로마노브나, 보시다시피 이래가지고 어떻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것으로써 만사가 끝났고 모든 사정은 확실해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만 끝으로 앞으로는 이런 회합, 아니 이런 타협은 절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플리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특히 당신에게 이 점을 말합니다. 그 편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보냈었으니까요. 플리헤리아는 이 말에 발끈 화가 났다. 당신은 뭐지요? 우리들을 당신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건가요? 표트르 페트로비치, 당신의 희망이 뜻대로 되지 않은 까닭은 두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 애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당신은 흡사 명령이라도 내리듯 편지를 쓰셨더군요.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 특별히 관대하고 친절히 대해주셔야 할 입장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당신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플리헤리아, 당신이 나에게 대한 말투가 금방 달라진 것은 조금 전에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유언에 따라 3,000 루블을 받게 되었다는 보고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아마 그건 절호의 기회였겠지요. 하고 루지는 독설이 드러나는 어조로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확실히 우리들의 가난한 신세를 이용하려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군요. 라고 두냐도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또 스비드리 가이로프 씨의 비밀 제의를 방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사람은 오빠에게 모든 것을 맡긴 모양이니까요. 그 제의는 당신에겐 중대한 의미를 또는 지극히 유쾌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아니 뭐라고요? 플리헤리아가 소리쳤다. 넌 이래도 부끄럽지 않단 말이니 두냐? 라스콜리니코프가 누이를 보고 물었다. 정말 부끄러워요, 오빠. 표트르 페트로비치, 썩 나가주세요. 두냐는 분노 때문에 창백해진 루진을 보고 말했다. 루진은 설마 이런 결말이 올 줄은 상상도 못한 듯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두 사람의 무력한 희생물에 대한 기대를 크게 걸고 있었으므로 이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부도자 로마노브나, 이런 대접을 받은 내가 이 문을 나가면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잘 생각하시오. 아니, 저런 철면피 같은 소리를. 나 역시 당신이 되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아요. 아니 뭐? 아 그래. 하지만 아부도자 로마노브나, 나도 이의는 제기할 수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종말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루지는 이제는 완전히 기대를 잃은 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다. 아니, 무슨 권리로 당신이 그 애한테 그런 말을 하지요? 플리헤리아는 발끈해서 끼어들었다. 무슨 이의를요? 무슨 권리로요? 정말이지 당신 같은 사람에겐 내 소중한 딸을 내줄 생각이었다니. 썩 나가요. 그렇다면 공연이 그 때문에 돈만 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항의는 루진의 인간성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었으므로 라스콜리니코프는 분노를 참으려는 노력에 반해 발작적으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돈만 썼다고? 설마 우리 트렁크를 운반한 일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닐 테죠? 그건 당신의 얼굴을 보고 차장이 그냥 실어준 것이니까. 제발 똑똑히 생각해봐요. 당신이 우리들의 손발을 묶은 것이지 우리가 당신을 속박한 건 아니에요. 그만두세요, 어머니. 제발. 하고 두냐는 애원했다. 페트로비치, 제발 부탁이니 나가주세요. 좋소. 당신의 어머니는 이미 잊으신 모양인데 나는 당신의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직후에 청혼하기로 결심했던 거요. 나는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으니 당연히 나도 큰 보수를 바랄 수도 있고 또 당신에게 감사를 요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이제 판단했습니다. 내가 여론을 무시한 것은 지극히 경솔한 짓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당신은 비열하고 간악한 사람이에요. 하고 두냐도 소리쳤다. 어서 나가요. 잠자코 나가란 말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토막토막 잘라내듯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루지는 획 몸을 돌려 나가버렸다.